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 오실 수 있게끔 전달 좀 부탁드린다. 그랬던 이유가 깊이 있는 얘기로 우리가 바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으면 그게 좀 쉬우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니까 깊이 있는 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안 읽으신 분들이 너무 소외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선 안에서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소설을 냈는데 재밌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소설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죠. 책은 이제 앞에는 이제 6권의 인문학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인문학 책을 내야 된다라고 스스로도 좀 생각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소설책을 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다라고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문학 책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써야 되는 게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충 얼개 정도는 왁구는 다 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화되는 과정은 뭐 인생은 뭐 앞으로 한 5, 60년 남았으니까 하나씩 추가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총 6권이 크게 3권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현실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룬 게 있습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그다음에 뭐 세금, 국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던 책들이 있죠. 특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권하고 시민의 교양, 그런 건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 너머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어떤 깨달음에 향하는 그 방향, 그런 얘기들을 지대너밭 2권하고 11계단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녹여서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월에 대한 얘기를 썼죠. 현실과 현실 너머, 그러니까 철학이든 예술이든 아니면 현실의 문제든 어쨌든 그거는 우리 현실 세계와 엮여져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 세계 너머에 대한 얘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게 지대너밭 제로랑 우린 언젠가 만난다, 이렇게 썼던 거죠. 하나의 관심사밖에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많이 잘 정리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는 지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애착은 없습니다. 지식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식을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건 힘들게 얻어서 이 분야를 내가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얻은 거지 하고, 아, 내가 이걸 알았어 하고 자기 장식장을 채워나가는 거죠. 난 역사도 좀 받고 근현대사도 받고 막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지식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다리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그 지식 자체로 빛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이유는 그걸 밟고 올라가서 가야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였어요. 역사, 경제, 정치, 뭐 과학, 예술, 종교 이런 거 개별적인 분야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평생을 헌신해가지고 깊게 파헤치시는 위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밟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초월에 대한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했는데 대학교에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서양 철학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하이데거에서 되게 그 중요한 인물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철학자들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은 죽음을 끝으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서 더 이상 모든 언어와 말은 멈추고 이게 끝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철학을 해야 된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당연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답답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양 철학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이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 삶 이전, 내가 어디선가 왔을 거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또 어디론가 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거짓이라고 단정짓고 무엇인가를 사고하기 시작하면 한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 나의 삶 이전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의 삶 이후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게 이제 초월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왁구는 짜였어요. 지대노벨 제로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책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그 근거들을 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최 사장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기원전 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했던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인류에게 좋은 선물을 줬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실 지대노벨 제로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능력보다 잘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걸 건드릴 수 있었는 건가? 근데 이제 결과물은 괜찮게 나와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왁구는 짜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이렇게 초월에 대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게끔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독자 리뷰들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야, 그게 내 삶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응용 문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론적인 얘기를 막 썼잖아요. 근데 사실 이론이 마음에 와닿지 않죠. 수학 시간에 우리가 미분과 적분, 요즘 학생들 안 배운다고 했는데 미적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미적분 배운 세대인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 별로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야, 이 미적분 뭐 나중에 뭐 우리 사회 나와서 그거 써먹을 거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죠. 왜냐면 그건 이론으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미적분이라는 게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를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다니 놀라운데, 어떻게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엇인가의 넓이를 측정할 때나, 그러니까 미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걸 쓰여짐으로써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미적분이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되는 거죠. 야, 배울만 하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론으로 끝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현실 넘어 초월에 대해서 썼지만 이게 무슨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의미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하나의 인간, 아주 보편적인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겪고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내적 탐색을 어떤 걸 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싸워나가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얘기를 쓰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론에 대한 것도 아실 수 있겠다.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코스모스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다르마, 혹은 이제 중국에서는 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주의 지배 원리가 있죠. F는 ma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론이죠. 그래? 이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원리, 질서, 코스모스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주의 지배 원리.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또 무엇이 있냐면은 서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사는 인과법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서사는 의식적 존재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꿈꾸고 희망하고 이야기를 막 풀어내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수히 많은 고전들, 소설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도 되게 바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론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거기는 굉장히 많은 우연적인 것, 무질서한 것, 그리고 내가 의지를 발휘한 것, 의지를 발휘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면, 원리, 질서가 있는 거고, 동시에
그것을 한 게 안에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서사라는 게 좀 존재한다는 거죠. 서사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권의 코스모스, 질서에 대해서 썼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서사가 있어야 되겠네 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그냥 쓰게 됐습니다. 너무 말 길게 했죠, 그죠? 그래서 소설로 들어가면 그래서 서사를 뭘 썼는데,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나 자아에 대한 이론적인 걸 썼으니까 인간과 자아의 서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궁금했어요. 모든 게 그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간의 인물. 모든 시간을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7,000년, 8,000년 정도 됐는데, 그 문명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아니면 사실 그 이전도 괜찮고, 시간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간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공간적이죠. 동양, 인도, 서양, 그 공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중간의 모습, 그게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마가 저한테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보편적인 인물. 이 인물은 동양과 서양의 그 경계에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여러 시간이 겹쳐져 있죠. 뭔가 고대 인도적인 분위기에서 탄생했는데 중세 그리스도교적인 모습이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사실 근대 초기의 공화정의 모습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이제 중첩되어 있었던 거죠. 그 보편적인 인간,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야 소설이라고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잖아. 막 고통받다가 왕이 됐다가 갑자기 또 처절한 모습을 바뀌고. 그렇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 소마가 느끼는 그 감정의 폭 안에 대부분의 인류의 감정 상태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느꼈던 거예요. 어떤 자신이 경쟁했던 거에서 느꼈던 희열, 아니면 좌절,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 우리는 사실 작은 거에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게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쉽게 믿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 모든 감정들의 증폭이 있을 거고,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기길 바랬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내용들 안으로 그 모습으로 소마가 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고자 했던 거는, 사실 소설이 이러면 안 되죠. 너무 계몽적이고 막 이론적인 걸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인물이 경험한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조는 되게 단순하게 돼 있죠. 총 6부로 돼 있고, 1부랑 6부가 대응합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1부와 6부만 좀 동떨어져 있어요.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 내적인 느낌도 있고, 인도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사후나 초월이나 신비에 대한 내용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부는 우리 유년기의 시작을 얘기하고, 6부는 노년기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굉장히 익숙한 현실 세계의 모습이 있어요. 2부에서는 이제 유년기가 나오고, 3부에서는 청년기, 4부에서는 장년기, 5부에서는 노년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모습은 그냥 보통의 모습이랑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서구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다 서구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렇게 배열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쓰고자 했던 거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 그거는 1부와 6부에 있어요. 사실 6부에서 이 무너지는 소마,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다 잃어버리는 그 인간을 쓰기 위해서 빌드업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얘가 그 고통과 분노와 그런 거 안에서 성취를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걸 잃는 그 모습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앞에서 빌드업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리뷰들을 많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1부, 6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읽으신 것 같아요. 1부를 읽을 때는 무슨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읽으시고, 근데 2부부터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 중세 어떤 영웅의 모습인가 보다. 그래서 2, 3, 4부를 읽으신 다음에 5부까지 읽으신 다음에 5부부터 좀 이상하죠. 갑자기 영웅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태해졌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6부에 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좀 친숙한 거는 그 중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친숙하죠. 이 삶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 서구적인 삶. 꼭 서구적이지 않아도 뭐지, 한국인으로서의 삶, 내가 학생으로서의 삶, 가정, 회사, 되게 눈에 보이는 것, 나한테 익숙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자아를 외부와 내면으로 나눈다면 그 외부에 익숙한 세계가 존재하죠.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막상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유아기 때 그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그 앞에 있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현실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게 굉장히 다른 면으로,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6부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너무 길었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 쓴 소설이 뭐냐면 그 소설 자체로 이제 읽히고서 이해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 못했죠?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이걸 붙이면 이제 참 부끄럽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의도로 사실 쓰긴 했고, 근데 그렇게 꼭 독자분들이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은 있긴 있었지만 크진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서구 중세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게 읽으셔도 되고 의미를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소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의도나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읽으신 거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직접 질문하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세요? 평상시에 이제 인문학 서적만 쓰시다가 소설을 처음 내신다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곧 나올 거라고. 근데 솔직히 어떤 글을 쓰실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소설을 쓰신 적도 없고, 그 전에 뭔가 이게 딱 정리가 되는 핵심적인 글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처음 받고 읽었는데 되게 아껴서 읽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되게 빨려 들어가서 후루룩 되게 읽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있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배신감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소설까지 잘 쓰네. 그래서 제가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설이 좀 조금 아주 물론 이게 너무 좋다는 생각도 있지만 좀 배신감도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잘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최근에 한 인터뷰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으셨다고 들어서 소설이라는 이런 도구를 잘 만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잘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잘 쓰기 위한 심오한 이제 통찰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얻은 건데 그걸 그냥 쉽게 표현하신 건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북도가 참 좋군요. 계속 칭찬만 받는 이런, 좋게 그냥 봐주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예상외로 이제 뭐 잘 안 읽히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어쨌든 잘 맞는 책을 제가 쓴 것 같아가지고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쓰는 게. 왜냐면은 인문학 책이 사실 저한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쓰는 장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떤 책을 쓰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저도 아까 이제 잠깐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장르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셨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픽션이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세계를, 그래서 이 쓰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서 대문자 C는 물론 조물주지만 이렇게 없었던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픽션이 아닌 거를 가지고 쓰는 것과 픽션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강이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북토크를 하면서 저 자신이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그 지점이었어. 이거를 왜 소설로 쓸 생각을 했을까? 두 번째,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쭉 하셨고, 마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는 이걸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냥 돼.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네, 과외 안 하고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수석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 사실은 그게 책이 좋다, 잘 썼다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서 말씀하셔서 사실 그런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대너별 제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 책을 쓰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짜집기해서 하나의 책을 낸다. 그러면 너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쓸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지대너별 제로를 썼을 때는 아까 전에 인생 전체 저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작업이죠. 원래 있었던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더 저한테는 가장 인생 전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단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찾는 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자아에 대한 문제, 내가 어디에서 오고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의식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의식의 문제고, 그 의식이 실제로 세계와 동일하다는 버마이려라는 그 사상이, 그 단어 자체로 알면은 무슨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의 실제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거 외에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단어는 없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설득하는 작업이 지대너별 제로였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한국 사회는 철학이 없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뿌리 깊은 세 가지 철학을 담지하고 있는 사회예요. 첫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인 동시에 불교와 기독교인이 반반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문화권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이죠. 특히 어떤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신의 노동적 성취와 신의 사랑을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권이 뿌리 있게 남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리주의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어요. 우린 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고 실제로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게 가장 윤리적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 진리일 거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과학하고 과학주의는 다른 거예요. 과학은 경험과 이론 그리고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쌓아올린 학문체계고, 과학주의는 과학자가 하는 말이 맞겠지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양자역학이 뭔지 아니면 상대성 이론이 뭔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학자가 얘기하면 맞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 가지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철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구적인 거예요. 세계와 자아를 구분하는 그 지점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쓰고자 했던 것, 제가 몰랐던 세계, 여기에서부터 모든 철학과 모든 현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알게 됐던 거는 세계와 자아를 동일하게 보는 그 이론론적인 세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얘기가 안 통해요.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강연을 제가 매일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건 이제 인간의 의식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그 의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의식 그래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을걸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집어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자아는 이걸 관찰하고 있는 내적인 구심점이죠.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이야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그걸 찝어내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대부분 불교에서 차용해온 의식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부르죠. 보는 자, 관찰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앉은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과학에선 집어내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척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한국 사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고대 현자들의 얘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파니샤드나 베다나 아니면 노자의 얘기나 공통점들, 그리고 기독교 신비주의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에 돌아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널려있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를, 그것이 없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저한테 가장 어려운 건 그 세 번째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는 사실 쉬웠어요.
왜냐면 숨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야, 그 범아이려, 자아가 의식이라는 것, 자아와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 근거가 뭐야? 그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내야 돼요. 그런데 소설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이런 얘기 근거가 뭔데? 근거 없어요. 허구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한테는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그 올드 미디어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주는 선입견이 있어요. 새로운 미디어는 낮게 평가하고 오래된 미디어는 뭔가 되게 고결하고 고차원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은 되게 그냥 좀 낮아 보이죠. 소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300년, 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중세시대 문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소설책을 읽으니까 이제 부모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거짓말을 읽느냐는 거죠. 거짓으로 가득한 걸 왜 읽어? 그리고 사실 플라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진짜 문학은 운문인 거죠. 시인 거죠. 근데 소설이나 창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까 내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소설이라는 것이 이렇게 높게 평가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인류한테는 낯선 겁니다. 3, 400년밖에 안 됐어요. 영화는 그나마 지금은 이제 학문체계로 편입되기 시작했죠. 유튜브도 그럴 거예요. 한 10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의 자손들은 유튜브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 정리하게 되고 이 시대부터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근데 소설이 막상 아니에요. 우리가 겁을 내고 그 소설을 썼던 사람들이 어떤 견고한 테두리를 쌓고 이게 어려운 거고 영혼을 갈아 넣은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겁을 극복하고 쓰기 시작하면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최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아까 계셨는데, 예, 저 뒤에 분이요. 쓰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걸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었던 게 한 24부 정도 될 것 같은데 24부가 아니 24장 그 부분인데 그걸 좀 읽어볼까요? 제가 366페이지 정도 되고 오늘의 말씀 24장 366페이지 요게 어떤 거냐면은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뭐 크게 막 스포가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소마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떠돌게 됩니다. 그 부분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36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인데 수없이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 그는 나아갔다. 길이 이어진 곳과 길이 아닌 곳을 걷고 밤과 낮을 가로질렀다. 10번의 봄을 걷고 10번의 가을을 걸었다. 오랜 시간 세상을 떠돌았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도 보지 못했다. 그 어떤 세상도 보지 못하였으나 그의 내면은 걷는 만큼 넓어지고 건너는 만큼 깊어졌다. 그는 광활한 내면을 경험했고 그만큼 소용돌이치던 마음도 잦아들어 어느덧 차분해졌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게 다 이제 눈도 사라지고 이제 코도 그다음에 혀도 없어지고 귀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앞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머물던 곳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죠. 두 다리가 단단해진 어느 날에는 즐거움까지 느끼기도 했다. 어느 때부턴가는 종종 웃었으며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땀에 절은 몸뚱이를 훑고 사라지는 바람은 부드러웠기에 그는 잠시 멈춰 그 짧은 환희를 온전히 체험했다. 어깨 위로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이내 쏟아부는 빗줄기를 맞으며 희열을 느꼈다.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걸은 날에 지쳐 빠져드는 잠은 달콤했고 어쩌다 배불리 먹은 날에는 그것이 또
그렇게 좋았다. 갈증과 굶주림은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돌팔매와 회초리의 통증도 견디면 그만임을 알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이 스스로 쓰면서 좋았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이게 소마가 너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있어 읽기 힘들었다라고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줬냐, 가장 비참한 게 마지막에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보면서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소마가 인생 전체에서 가장 자유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마가 이제 영웅이 되고 왕이 되고 복수를 다 하고,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다 잘못된 결과들을 불러오게 되고, 사실 그렇게 썼던 이유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의도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마가 성공하고 영웅이 되고 왕이 된 것도 저는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간지옥 같은 거죠. 그 자기가 이걸 왜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내면을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소마의 이야기를 쓰면서 고통스러웠는데 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편했어요.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고 뭔가 놓은 것 같고, 이 부분이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 다시 그 소설 쓰는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보면, 소설 준비하고 계시죠?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은데. 전혀. 네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애시당초 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 지점이 궁금한데, 서사는 내가 이렇게 줄거리를 하고 주인공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밀한 묘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감정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싸움터의 무슨 풍경이라든지 그런 묘사들은 또 다른 일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전에 쓰셨던 책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정확한 말씀이신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책은 말하기 중심입니다. 근데 소설은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중심이거든요. 모든 문장이.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어투를 바꾸는 연습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줄거리처럼 소설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념들 나열하고.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영어 배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 김은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그날은 추웠다 이렇게 써니까 보여줘라 쓰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장에 추웠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대신 묘사한 걸 읽어보면 되게 추웠겠다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글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걸 텐데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연습하면 되는 거고 보여주면 되는 거군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되는 그리고 거고. 보여주고 자기가 쓴 거 이제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보여주고 욕도 먹고 욕을 들으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노, 이걸 내가 어떻게 쓴 건데,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서 이제 바꾸고 하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초고에서 많이 달라졌나요? 그렇진 않으세요. 뭔가 근데 보통 제가 책을 쓰면 8번 정도 태거를 하는데 요건 7번 정도 어쨌든 태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글쓰기에도 기본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뭐 글쓰기를 강의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퇴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쓴 거를 3번 이상 그걸 수정하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뭐 눈은 따라가고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진짜 고통스럽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것만 이제 잘 스스로 다스리시면
그러니까 퇴고가 가장 중요하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요? 네. 네. 이제 여기는 숨겨놓은 소설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쓴 사람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요거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소설이 좀 뭔가 막 숨겨져 있고 그래야 되나 보다. 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숨겨놓은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을 쓰고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웅 신화를 좀 비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거는 마지막에 영웅으로서 죽지 않고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몰락하는 거를 넣은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영웅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영웅들 아닙니까? 서구적 중심의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영웅의 주인공인 소마가 약간 동양과 인도, 중앙아시아의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서구 사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걸 탄압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다시 비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신화를 그냥 뒤에서 이제 비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 문화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된 거고, 여기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았고, 마지막에 가면은 처음에 읽으면은 기독교를 막 제가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소마가 그 바가렐라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을 또 탄압하는 그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게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아니면 뭐 힌두교가 됐든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모습, 그걸 쓰고자 했기 때문에. 근데 익숙한 건 사실 기독교이긴 했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느냐, 이게 너무 어려워요. 강의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벽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진리가 됐든 그건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살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언어로는 안 되는 거구나, 언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알게 됐던 시기가 3, 4년 전에 있었습니다. 3, 4년 전에 그 저녁 때였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벽을 느낍니다. 아, 내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알아봤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말로 못할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는 이걸 안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그냥 모르고 있어도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자꾸만 얘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한 70 정도 되면은 그때쯤에 좀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그럼 이걸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알고 싶으시죠? 도대체 뭘 깨달았냐. 그리고 이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버마이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말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버마이려 그게 뭔데 그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짤을 봤는데 너무 이 마음에 와닿는 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좀 그냥 가만히 좀 들어주세요.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어떤 짤이냐면 배달하시는 분입니다. 네, 배달원이신데 우리가 배달 기사님한테 남기는 메모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짤로 올라온 거예요. 어떤 짤이냐면 그 짤에 좀 가만히 들어주세요. 섹스에서 왼쪽으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도 열받는 거죠. 도대체 뭐야, 잘못 쓴 거야? 뭐야 이게, 날 놀리는 건가, 욕한 건가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짤이 뭐냐면 이 배달하시는 분이 직접 거기 그 빌라 단지였던 것 같아요. 빌라 복잡한 길이었던 것 같은데 딱 사진이 뭐냐면 골목이 있고
저기 막다른 벽이 있거든요. 근데 벽에 스프레이로 섹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었던 거죠. 거기서 왼쪽으로 돌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어떤 뭐랄까 큰 이해를 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체험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섹스에서 왼쪽으로? 지금 뭐야? 놀리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가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나면 눈을 본 거죠. 그 벽에 써 있는 그 섹스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고전이 그랬어요. 예전에 고전들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우파니샤드가 됐든 초기 불교 경전이 됐든 안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철학을 했던 겁니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티베트 사자에서나 뭐 이런 걸 읽을 때 무슨 너무 이러니까 동양이 망한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충분히 들고 뭔가를 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경전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더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웠던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한테 섹스에서 왼쪽으로라는 그 단어는 뭐와 동일하냐면 버마이려인 겁니다. 버마이려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워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윤리 뒷부분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이제 인도에서 그걸 브라흐만이라고 불렀고 그걸 한역하면 범이 되는 겁니다. 아는 나 아자인 거죠. 아트만을 얘기합니다. 나의 본질, 범이 우주의 본질, 우주의 원리, 아는 나의 원리인 거죠. 나의 본질. 일련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와 나의 본질은 같은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저보다 이제 인도 철학에 좀 조예가 깊으시거나 이미 내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엄청 정확하게 얘기하네?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고 어떤 분들 서구적인 세계적인 기반 위에 서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또 이상한 막 신비 같은 얘기 하고 있나 보네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놀라워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거죠.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언어를 넘어서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는 자아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 본질이라고 갑자기 종교 집회 같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아의 본질은 우리가 자아의 본질,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상하게 대답해요. 뭐 뇌다. 유물론자들은 뇌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간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뭐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모든 내가 아닌 것들을 벗어내고 나면 우리가 본질적인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그 존재감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거죠. 눈을 감으면 시각적 정보가 꺼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 이 사실은 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알고 있죠? 이건 그냥 공기의 떨림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공기의 떨림을 어떤 하나의 소리로서 경험하고 있는 자, 이 온도를 느끼고 있는 자, 그 숨을 쉬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존재감, 그게 본래적인 나인 거죠. 소마는 5명의 감각적인 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소마에게 5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 5개의 감각기관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소마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때마다 이 한 가지씩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비키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자, 말하는 자, 순차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촉감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소마 자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촉감만이 남은 채 이 세상을 걸어가게 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마가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그 보석, 5명의 신에 대한 그 보석 설명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설명,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소마 네 안에 신이 있고 그 신 안에 다시 네가 있다라는 것. 우주 안에 네가 있고 너 안에 다시 우주가 있고 다시 내가 있을 거고 다시 우주가 있을 거고 그 무한한 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소마가 느끼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신 두 가지 보석이 다르다는 거죠. 어머니는 신이 네 안에 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5명의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 체험하는 그 자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소마 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고 싶고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되게 사실은 간단합니다. 뭘 배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자, 주인공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면 돼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선불교가 됐든 아니면은 동양에서는 그걸 보는 그 때를 견성이라고 한다고 생각이 됐어요. 사실은 견성보다는 견심이 더 어울리지만 어쨌든 그 견성이라는 그 단계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죠. 뭘 깨달은 것 같은데 뭘 깨달았느냐? 정리하는 거죠. 범아이려가 뭘 의미하는지 개념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견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발을 디딘 거지. 그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는데 전 모르겠어요. 근데 내면을 보는 게 무엇이고 나의 본질이 뭔지 정도까지만 좀 다행히 알게 된 건 아닌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보편적인 인간을 이제 보여주려고 그 소마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했다고 얘기를 이제 쭉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 표현으로는 보통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과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특히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러면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최 작가님은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몇 곡절로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죠. 사는데. 그런데 보통의 경우엔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면 출가들을 하잖아요. 종교에.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궁금한 것들, 내가 찾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 대신에 쓰셨어요. 공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한테 연락이 너 때문에 출가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저한테 3명 정도 계시는데 축하받을 일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안 하시고. 저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걸림돌이 되니까 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시다르타에 관련된 그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헤르만헤세의 시다르타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강의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 소설 속 주인공인 시다르타가 했던 얘기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그 시다르타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죠. 고타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타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그 깨달음에 이르렀던 그 깨달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스스로 내면으로 침잠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건데 내가 만약에 당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난 거짓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 승가를 사랑하게 될 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면 어느 순간에 저는 여러 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 예수님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도 되게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좀 이 얘기가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큰 교회나 큰 절에서 만약에 뭐 시주나 헌금을 입에 올리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나 깨달음이나 뭔가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스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집단이 좋고, 그거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점점 신과는 멀어지고 깨달음과는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다라타가 이제 부처님한테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쇠락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더 이상 한때는 니체를 사랑했고, 그리고 불교도 너무 좋고 힌두교도 너무 좋았고 예수님도 너무 좋기도 했고 도스토옙스키가 좋기도 했고, 근데 그들을 사랑했지만 보이세요.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전 반대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방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식을 자꾸만 쌓아나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또 다른 걸로 비유하자면 거푸집 같은 것 같아요. 거푸집. 근데 어떤 이제 대장장이가 아주 훌륭한,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거푸집을 만드는 겁니다. 거푸집을 정말로 정교하게 너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샘물을 부은 거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거푸집을 깨부려야 되는데, 그래야 그 검을 얻을 수 있는데 거푸집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고결하고. 우리가 지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지식이 꼭 거푸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얻은 것들을 계속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현대인들이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가장 학력이 높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시장 동향도 알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량과 그거의 가격에 대한 무슨 관계성도 알고 있고, 별의별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푸집을 필요 없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지식도 줄이고 모든 것을 다. 사실 저는 요즘에 되고 싶은 게 바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지식일 거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거푸집을 걷어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죠. 그거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그게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책들은 이제 최인아 책방을 통해 가지고 좋은 책들을 정말로 이제 선정해 주시니까, 다른 서점과는 달리 이제 주제도 있고, 그래서 책도 좀 보고, 영화도 어느 정도 보고, 근데 좀 정보를 좀 줄여나가면 사실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었나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근데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마지막이 정해져 있었어요. 5가지 감각을 잃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비로소 그 정도까지 해줘야 이거 읽으시는 분들이 외부 세계가 단절되고 내면을 본다는 게 뭔지 감을 잡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좀 더 순화해서 접근할 수도 있었겠죠. 늙고 병들어가면서 그냥 하나씩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감성이 더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자극적인 건 넘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가 실제로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씩 다 잃어버릴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릴 거고, 내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눈도 귀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고 비극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마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짜 내면 세계의 광활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력하지 않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더 지혜로워질 거고,
지금보다 더 유순해질 거고 마음속에 뭐가 났던 것도 다 갈려가지고 둥글둥글해질 겁니다. 되게 지혜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될 거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깨달음이란 그 용어가 잘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가 알고자 했던 것, 그 진리로 다가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마에서 제가 이 부분은 참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마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5번의 꿈을 꿔요. 5일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걸 대충 읽으셨을 겁니다. 꿈 꿨나 보네. 그래도 5일 동안 못 꿨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진짜 마지막 순간으로 수렴해 갈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느낄 거, 그걸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빈제가. 그거 시간이 되나요? 잠깐 읽어볼까요? 네. 37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374페이지에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문단에서 그렇게 깬 것도 잠든 것도 아닌 경계에 앉아 소마는 꿈을 꾸었다. 꿈은 5날 동안 이어졌다. 이때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인 거죠. 첫날에 그는 5 감각의 잔재들이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 이미 감각기관은 없어졌고 그 감각기관은 없어졌지만 그 입구는 없어졌지만 거기에 닿는 그 통로들에 남은 찌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릇에 남은 음식물을 비워내는 것처럼 신체와 정신을 이어주던 미세한 통로들에 남은 찌꺼기는 깨끗하게 비워졌다. 둘째 날에 그는 기억과 이름이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 5 감각으로 쌓아올린 소마라는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보았던 것들과 들었던 것들이 남김없이 사라졌다. 냄새 맡았던 것들과 말했던 것들과 느꼈던 모든 것들이 녹아 없어졌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뒤집어 쓰였던 수많은 지위와 관계와 이름이 증발했다. 남은 것이라고는 더 이상 소마라고 부를 수 없는 소마 안에 앉아서 이 꿈을 꾸는 자뿐이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래성을 쌓았죠. 부동산도 있고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고 근데 요거 마지막 순간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셋째 날 그는 의지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 무엇인가에 닿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요동치고자 하는 부풀 대로 부풀었던 그 충동과 욕망 자체가 점차 오그라들더니 결국 말라 죽어버렸다. 더는 하고자 하는 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것도 생성하려고 하는 것도 소멸하려고 하는 것도 남지 않았다. 넷째 날 그는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의식을 보았다. 내면의 주인, 내면 안에 앉은 자, 내면 그 자체와 대면했다. 근데 그 내면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쓰고 있죠.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었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었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의 구심점이고 세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였다. 그저 존재하지 않는 얇은 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무엇, 그것이 자신의 의식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사실 요거는 부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집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누구와 만나게 되면 집 짓는 자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정말로 모두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마라, 이제 불교에서는 마라라고 얘기하고 연마라고도 얘기하고 염라대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끝에 가가지고 뭘 만나게 되냐면은 그 어떤 지옥의 신을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실제로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나의 의식을 얘기해요. 우리 의식의 특징,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의 특징이 뭐냐면 집을 지어요, 자꾸만.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럼 집단이니까. 거기 앉아 있는 너요. 거기 앉아 있는 너 그 자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집 짓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됐든지 그걸 쥐어서 그걸로 막 세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5가지 감각이 주는 재료를 갖고서 이 세계를 만들어요. 실제로 빛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는 광원에서 오는 전자기파고 그 전자기파들을 가지고서 색깔을 칠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공기의 떨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기의 파동을 그걸 이제 내가 신호를 바꿔가지고 그걸 소리처럼 만들어내고 온도를 입히고
맛을 느끼게 하고 맛이나 향 같은 게 존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화학 분자들이 떠다니는 것이 호의 점막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감각의 자료를 갖고서 이 세계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계라는 거는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는 이 빛 같은 건 없어요. 빛, 향, 온도, 촉감, 맛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로 세계를 꽉 채운 거죠. 우리는 세계를 일으킨 자입니다. 이 세계를 짓지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게 독립돼 있다라고 그냥 믿을 뿐인 거죠. 실제로 내가 일으킨 세계인데. 꿈을 꿀 때도 똑같습니다. 내 의식의 이제 꿈의 세계에서는 또 꿈 어떤 특정한 재료들을 갖고서 또 집을 지어요. 꿈 꾸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상상했던 것들, 아니면 내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들을 재료로 해서 세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펼치고 귀신을 또 자기가 만들죠. 귀신 만들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어차피 내가 만든 건데 거기 또 나라는 존재를 또 세워요. 귀신이 따라오면 막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고통 속에 헤매게 되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 세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꿈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재료들을 갖고서 그 세계를 지어낸 거죠. 그리고서는 또 자기를 거기다 또 만들어내고 그 도망쳐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똑같이 이제 공한 것이고 특히 진공묘유라고 하지. 실제로는 공해 없어. 꿈이 없잖아. 하지만 묘하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묘하게 있지. 그러니까 작용만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럼 현실 세계는 어떤가?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묘하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체험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그거 죽은 다음에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후에도 그 의식, 집 짓는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내가 생존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업이 됐든 아니면 경험했던 것들을 갖고서 세상을 막 일으키는 거죠. 시공간을 펼쳐놓고 그리고 막 이제 연마대왕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막 고통받고 도망쳐 다니고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계, 꿈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다 다르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거 전체를 관통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체험하고 있는 자인 거죠. 그리고 그 체험하는 자의 특징은 무슨 재료가 됐든 그 아무거나 주워 들어가지고 세계를 일으켜 세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버마이려에 대한 깨우침 중에서 아에 대한 진정한 깨우침을 가면 안 되겠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내면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식이라는 게 체험하는 자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특징으로서 세상을 자꾸만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소마에서 그 다섯 가지의 꿈을 꾸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감각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의지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집 짓는 자만이 남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니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어떻게 되죠? 그 경계마저 사라졌다. 그 의식이라는 것과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까지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데 사실 저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사실은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기도 했고 독자분들이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근데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될 거고 사실 소마가 경험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다 경험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 대목이 참 좋다고 느꼈어요. 들어왔던 것들, 봤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묘사들이 아주 근사하고 핵심 같다고 느꼈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5장 끝에 이제 그 소마가 잡힐 때 그 가짜 무슨 그 근위대장 뭐 이런 사람한테 이제 붙잡힐 때 대체로 그런 정도 되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왜 안 죽였을까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죽였구나. 그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는 그 경험이라 그래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그랬죠. 그냥 귀를 베어내고 뭐 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구나.
네. 주인공이 죽으면 소설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두려고. 네, 그래서 살렸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 소설 안에서는 그 에다가 죽이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그 인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에 타서 네.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있는 거에 대한 고통을 손만 너도 느껴라라고 사실 살려두는 거긴 했는데 사실은 본질은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소만 살려둬야 되니까. 질문을 받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 아니 저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소마가 그 겉으로 느껴지는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 진짜 체험하는 거 고통이지만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소마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기쁘게 썼는데 이제 그 의도가 실패한 건지 많은 분들이 야,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니까 읽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수위를 조절했어야 되나 좀 생각도 사실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를 쓰고 싶었던 거고. 또 다른 분 아까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그냥 내 중고차를 사랑하게 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어릴 때는 그랬던 거죠. 야, 내 거는 왜 페라리가 아니야? 내 거는 왜 빨간색 스포츠차가 아닌가? 그래서 막 이게 마음에 안 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래 타고 같이 생활하고 단점들이 보이고 문제점들을 알게 되고 그거에 얘가 맞춰가기 시작하고 얘가 참 고마운 애구나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인간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마음 안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SNS가 발달하고 차라리 예전에는 더 사람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사람들과 섞여 있는 살아가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제가 무서울 수도 있죠. 저 그걸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말할 수 없이 커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소마를 쓰면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뭔가 다 이렇게 모래성을 쌓았다가 다 잃어버릴 거고 움켜쥐려고 해도 그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갈 거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지나게 되겠지. 그래서 그 애쓰는 모습이나 그 나약한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 비로소 애착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세상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선악도 선명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갈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비로소 인간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린 시각이고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게 실제로 무엇인지 얼마나 제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문제가 많은지를 안 다음에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의 소마를 쓰면서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랑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답변인 거죠? 뒤에 게 있었네. 다시 올 거냐? 아버지가 소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의 삶을 원하느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팟캐스트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을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그렇거든요. 그 서양 철학이 됐든 동양 철학이 됐든 마지막에 모든 뭐 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철학자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 자기 안에서의 그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꼭 현실적인 것보다 그런 어떤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들, 이 세계가 도대체 뭐지? 이 세계가 내가 만들어낸 건가? 내가 어디지? 타인은 뭐지?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문제는 항상 유아론이죠.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 서구 철학에서나 동양 철학에서나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유아론이라고 하거든요. 자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버마 이려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체험하는 자, 그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럼 타인이 뭐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썼던 책이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에서 제가 계속 썼던 얘기는, 나는 타인의, 만약에 종교의 본질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내 외부 세계에 정말로 타인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사실은 저도 그 유아론적인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사실 저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거기 여러분이랑 한도 아니지, 거기 네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너는 사실은 여기 아무도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그냥 쉽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피해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피해가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있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더 차원에서, 잠깐만, 그 사실 별로 좋은, 과학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촉근 이론에서는 이제 세상을 11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차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엠브레인 이론에 가면 이제 13차원까지 가는데, 그래서 세상이 13차원으로 돼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계속 도망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차원씩 이렇게 더해가지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사실은 동일하게 도망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부터는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아직은 믿음으로서 네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네가 보는 거 앞에 있는 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앞부분에서 소마한테 하는 얘기가, 잘 다듬어진 화살은 궤적 위에서 방향을 틀지 않는다. 올곧은 여행자는 자신의 여정 중에 길을 바꾸지 않는다. 소마는 잘 다듬어진 화살이고 올곧은 여행자다. 이게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앞에는 이게 그냥 소마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읽고 끝에 가니까 이게 비단 소마뿐 아니라 이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맞는 그 소마가 굉장히 자유롭게 한 것이 이런 시선이 도달한 거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마라는 그 소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론이 사실 그거긴 한데,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게 두 번씩이나 말할 정도로 올곧은 화살 그리고 바른 여행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마의 삶이 올곧고 바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을 막 추구하다가 패배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곧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앉아 있는 너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나에 대한 얘기고.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그럽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하면서. 근데 막상 우리가 엉망으로 살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갑질도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겠죠.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부도덕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아주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무수히 많은 감정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자아가 소멸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노력하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를 마지막에 가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느껴서 아까 어떤 분이 슬프다고 그러셨는데 슬프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놓였어요.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읽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 벌써 한 100분가량 됐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굉장히 근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저 최 사장님께 박수 치고 할까요?